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현실이 됐고요. 1,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나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리고 일하고 쉬고 다시 배우고 이런 것을 연속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배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라이프와 지혜로운 학교에서 배우고 또 배움을 나누는 노준식 이사님을 모시고 배움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니어 활동가 노준식이라고 합니다. 시니어 TV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멘트 만드는 회사, 또 철공 만드는 회사, 또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런 데서 기술정보실장 혹은 기술정보센터장을 역임을 하면서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AI가 유행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AI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AI 시대의 배움이나 과거 맹자나 공자의 가르침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배움도 과거 현인들의 통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거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지 AI고 뭐고 우리의 삶을 향기롭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이전과 배움과 AI 이후의 배움은 뭐가 틀리냐. 과거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논어에 하기 시습지 불혹 여러와 배우고 그것을 때에 맞게 익히니 시습이란 말이에요. 때에 맞게 익히니 기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지금 AI라는 기술이 아주 특히 노인들을 피곤하게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AI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족관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고 이런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밖에 AI를 이용을 하고 또 AI를 노인들의 지혜로 인간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AI 시대의 노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요즘은 왜 넥서스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결의 시대죠. 연결의 시대에서의 배움은 이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인간적인 교류와 경험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경험이 뭡니까?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후회하고 또 창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죽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세상살이의 모순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이 AI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챗GPT하고 플렉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핵심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AI 시대의 노인의 배움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학습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학습에 익숙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고립되게 공부를 하지 말고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을 해라. 특히 노인들은.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메타 인지를 배워라. AI를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피드백 기반의 지속적 학습을 해라. 계속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메타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메타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타인지란 뭐냐? 이거는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또 발견하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식에 대한 인식, 우리의 생각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의사들의 메타인지는 뭐냐?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들에게 말이에요. 짧은 시간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의사들, 이 시대에 소위 그 첨단을 걷는 의사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말이에요. 의학 기술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여러 가지 패트 기술도 나오고 수많은 뭐 로봇 기술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돌보는 거, 이 돌봄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사들의 메타인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요즘 다 그런 식으로 책을 쓰더라고요. 또 저는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이 아니지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제레미 리프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레미 리프콘은 한 20여 권의 책을 썼어요. 최근에 플래닛 아쿠아라는 책을 썼는데 플래닛 아쿠아라는 건 뭐냐면은 지구가 아니라 수구란 얘기예요. 물을 중심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아니라 물 위의 행성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물 위의 행성에 살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모든 거버넌스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책을 썼냐면 The Age of Resilience라는 책을 썼거든요. 지금은 진보의 시대가 아니라 회복의 시대다. 회복력의 시대다. 그 논의를 더 뒷받침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열심히 이 책을 보고 여기에 대한 강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소위 지구 환경에 대한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학자가 저는 제레미 리프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불 났잖아요. 불이 많이 산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산불이 크게 났는데 이 산불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호주에서 얼마나 큰 불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미국을 우리 형님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을 해서 한 2, 3주씩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쪽에 말이에요. 그냥 하늘이 그냥 벌건 걸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아끼던 공원에 나무에 그 사이프러스 트리라고 가지고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게 다 불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 캘리포니아 그 길이 있어요. 길에 그 수많은 나무들이 불탄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왜 그러냐? 기후가 올라가니까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는 기후가 바뀌고 그리고 건조해지고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니까는 한번 불이 나면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제레미 리프콘이 관찰하기에는 소위 우리가 땅이 아니라 물 위의 행성에 살고 있어가지고 모든 거버넌스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생각이 그 제레미 리프콘의 메타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레미 리프콘이 예를 말씀하신 거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모든 학술 데이터를 보고 학자들과의 디스커션도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방문하고 이런 결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나한테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레이스 위성이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레이스 위성이라는 거는 쌍둥이 위성이에요. 지구 관측용 쌍둥이 인공위성입니다. 하늘 위에 550km 상공에 인공위성 2개를 띄워놨어요. 인공위성 거리가 220km예요. 양쪽에서 어떤 현상을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또 지구 축이 바뀌나 안 바뀌나 그걸 바라보고 정밀한 데이터를 학자들한테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를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이너한 거는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노년의 메타인지는 어떠냐? 이건 자기 성찰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AI를 우리 삶을 말이에요.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단순한 효율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을 소위 풍요롭게 하는 말이에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시니어 시티즌, 시니어 노인으로서 세상에 대한 세상에 좀 적은 일을 해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로 우리가 AI를 경험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경험한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1966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74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철판으로 말이야, 글씨를 쓰고 등사판으로 밀고 이런 시대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매일 와이파이가 나오고 그룹웨어를 쓰고 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툴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AI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AI를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AI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는 이거를 모르면서는 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조금씩 들어가 봤어요. 챗GPT 갖고 안 되니까 퍼플렉시티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게 젊은이들은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만은 노인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노인들이 손주들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특히 내 와이프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쓸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하면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AI를 잘 쓰면은 우리의 노인들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AI를 잘 모르면서도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저는 우리 형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형님들은 다 미국 사십니다. 한 분은 캘리포니아에 사시고 한 분은 시카고에 살아요. 이분들은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죠. 연세가 저보다 8살, 10살 이렇게 많으십니다. 당연히 모르죠, AI를. 그런데 이분들은 저보다 풍요롭게 살아요. 사실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행복하게 사시는데 나는 이 AI를 어떻게 썼느냐. 기차표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무지하게 힘이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형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할 때 AI에게 물어봤더니 형님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하면 좋다 하는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 양반들은 사실 남자들끼리의 형제들이 여행은 사실 드뭅니다. 내 처갓집도 부인들과 여자 형제들과 여행은 자주 다니지만은 남자들이 나이 먹어서 말이에요. 남자들끼리 여행하는 건 드물잖아요. 전 여행을 해보니까는 아주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도움을 받는다. 노인들의 형제들 여행을 해보니까는 노인들의 여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점점 더 단순해져요. 노인 형제들은 말이에요. 서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이 맨날 싸우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대들고. 그런 게 다 좋은 추억으로 남고 우리의 삶이 더 단순해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는 나누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굉장히 어떤 통찰을 주는 거 같고 그리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호텔에 같이 묵고 또 비행기장에서 마중에 보내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영적 경험입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되고 이런 것도 AI 같은 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제일 중요한 게 메타인지라고 그러는데 메타인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배움이 뭐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내 부모님은 말이에요.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 다 1907년대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옛날 분 아니에요. 어머니 공부를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따시는 우리 아버님보다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은 우리 어머니가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AI를 설사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도 충분한 인간성을 갖고 세상을 만약에 바라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AI를 안 배워도 큰 문제는 없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하나 들어있고,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시간적인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메타인지가 단숨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1960년도에 66년도죠. 대학을 맨 처음에 들어가서 나는 그 문헌정박을 공부했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학과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성내원 교수란 분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은 지금 내용으로 보면 A4 한 장 갖고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이게 소위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철학을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또 그 시대 정학과에 이극찬 교수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박사도 아니에요. 학사인데 그 시대는 그런 분이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그 에리히 프롬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때 에리 프롬을 배우고서는 평생을 내가 에리 프롬을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공부를 했어요. 나의 그 삶의 뼈대가 됐겠죠. 그때 이미 에리 프롬은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AI 시대를 다 예측을 하고 지금 소위 인문학자들이 AI에 대해서 논하는 걸 다 그때 논의했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최근에 돌아가신 김종철 교수 녹색평론에 발행이 있는데 이 양반한테 저는 거기 야 같은 학자라도 같은 액티비스트 다시 말하면 이 양반은 저기 환경운동가인데 같은 액티비스트 활동하래도 야 이 양반이야말로 그야말로 메타엔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양반의 난 단점만 봤지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더라고요. 이 양반이 같이 여러 가지 생활은 아니지만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장실도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야, 이 양반이야말로 메타엔젤 같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타엔젤이라는 관점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런 관점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니어들이 갖춰야 될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의 노년의 배움은 무엇인가? AI 시대의 노년의 배움은 기술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술을 인간화시키는데 노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교류와 경험을 중시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이지 기술에 종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을 AI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내 와이프와 혹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서로 돈독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그 가족의 평화라든가 어떤 그 회사라든가 이럴 때 살아갈 때 평화롭게 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AI를 배우는 것이지 기술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것만 중시하면 이 생각만 갖고 우리가 디지털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AI 시대의 노년의 배움 강의를 마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학년 중후반이신데 인공지능을 또 공부하시고 또 그걸 또 매일같이 쓰고 계시고 근데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AI 시대 시니어들이 디지털 그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쓰시니까 이거 실은 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강의 중에 인간적인 교류와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나요? AI가
기술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AI를 이것이 그 노인의 삶을 도와주는 어떤 그 에이전트다 혹은 비서다 혹은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술과 인간과의 괴리가 떨어지고 이게 기술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훌륭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 균형을 이루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잘 써야 돼. 기술은 내가 이용하는 거야. 이런 관점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 아는데 좀 똑똑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용해야지 이런 분들은 잘 못 쓰시는데 오히려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볼까? 같이 해볼까? 나 요번에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여행 가는데 같이 계획을 좀 짜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굉장히 잘 쓰시고 정말 그걸 필요할 거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성찰, 그 배움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나? 이걸 어떻게 쉽게 시니어들이 접근할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아주 그건 내 생활과 직접 연결된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것은 생각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성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에게 이로운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잘 세상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30대 경험 틀리고 40대 경험 틀리고 저처럼 70대 후반대에 보니까는 이 경험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시니어의 입장에서 내가 내 와이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은가. 어떤 건 말다툼이 났어. 그럼 편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술집에 가서 친구하고 대포집에 가서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어저께 이런 일 때문에 다툼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아침도 잘 안 해줍니다. 어떻게 와이프를 풀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나의 배움, 내가 현재 이러이러한 수준인데 어떻게 사회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어딜 가면 좋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와요. 물론 영어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요즘은 보니까는 한국말로 된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배움의 본질, 배움의 본질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세상에 나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라는 건 그냥 하찮은 거예요. 하찮기보다는 기술이라는 거는 도구예요. 철저하게. 왜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해요? 기술을 우리 시니어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다. 이 관점이 저는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핵심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저도 비즈니스 교육하면서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내 고민을 그냥 얘한테 얘기하면은 너무나도 탁월한 답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 또 에이전트라는 건 직접 프로그램까지도 만들어주잖아요. 말만 하면은. 지금 이제 혹시 시청자분이 이걸 잘 모르신다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변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모든 걸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얘한테 도와줘,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뭘 상상하든 다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만나보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회원가입을 못해. 뭐 그런 아주 사소한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도와드려야 되고 근데 그걸 하신 분들은 정말 나는 뭐 대기업 총수가 된 느낌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벌어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은 줌이나 이런 비대면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학습도 많이 하시는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다 보는 거랑 또 사람들과 사회적 학습하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균형을 잡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시간 효율을 생각해서 뭐 요새는 링크만 가지고 물어보면 요약까지 다 해주고 만드는 세상이니까. 근데 이럴 때 시니어들은 어떤 거에 더
그 관점을 둬야 될까요? 제가 작년에 말이에요. 미국 여러 대학에 시니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해가지고 스탠포드, 뭐 유니버시티 오브 메인, 뭐 여러 그 대학마다 그런 시니어 교육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대학이든가 거기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시니어들이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 줌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명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쨌거나 사이버란 말이에요. 진짜 현실이 아니라 가짜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은 역시 눈앞에 사람을 보고 그리고 어떤 아바타가 돼가지고 어떤 사이버 세계에 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리를 걷고 숲을 걷고 또 바람을 맞으면서 이러면서 걸어다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리얼 라이프가 중심이지 사이버 라이프는 이 리얼 라이프의 하나의 작은 부분이다. 리얼 라이프를 도와주기 위한 툴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살면은 내 생각에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이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또 약 만들 때, 실험을 할 때 말이에요. 이런 가상세계에서 실험을 해야지. 어떻게 맨날 쥐를 실험동물로 쓰고 맨날 그럽니까? 사이버 세계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나 사이버 세계는 리얼이 아니다. 이것만 알고 내 생각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강연에서 말씀하시듯이 오히려 디지털하고 AI를 많이 쓸수록 이 아날로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막연히 들어봤지만 표면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야,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특히 기술이나 도구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접 써보시니까 AI 시대에도 왜 시니어들이 오히려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우리부터 학생들부터 많이 알아요. 지금 또 노인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AI 툴을 들어가면 아주 더 업데이트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똑같다고 봐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노인이 뭘 내가 더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이 더 심각하게 느껴요.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다급하게 생각을 해요. 환경 문제뿐이겠어요? 모든 데이터가 젊은이들에게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이 젊은이보다 뭐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우린 경험이 많지 실질적으로 세상을 아는 데이터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빨리 더 많은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우는 방법이 그렇게 또 어렵질 않아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우리 최학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챗GPT 들어가면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에 좀 어렵지. 그렇지만 몇 번 해볼수록 챗GPT가 나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전에 물어봤던 그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압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같이 서로 도와주고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우는 길이 어렵지 않다 해보니까. 맞아요. 이게 좀 체감하기 위해서 어제 교육에서 느낀 건데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데 1인 여성인 경우에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좀 쓰는 사람은 이거를 인공지능에 물어보는 거로 그쳤는데 이거를 내가 이런 거를 뭘 준비해야 돼?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그냥 아예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어 버릴까? 그래서 같이 했더니 5분 걸렸어요. 5분. 5분 안에 그냥 앱에 대한 코딩까지 다 나오는 한 거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AI는 그렇게 쉽게 오히려 시니어들이 어떤 말을 할지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를
그 이해하신다면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이사님은 개인 경험을 통해서 메타인지적 배움을 통해서 그럼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던 사례가 어떤 게 있으세요? 나는 말이에요. 놀란 거는 AI가 이런 툴이에요. 아침에 내가 약을 먹었는데 제때 못 일어나. 꼭 이 시간에 깨워줘. 뭐 이렇게 명령을 하면 울려주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 아이들한테 부탁하거나 내가 이거 열하루 시계에 뭐 이걸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그런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몇 시에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교통이 막혀 어떻게 가면 좋을까? 물어보면은 교통에 이거 버스 시간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물론 현재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들지 몰라요, 사실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위 시니어 세대에 들어가는 뭐 60대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그 어떤 야권 당수가 챗GPT를 전 국민이 쓰게 해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통찰은 매우 훌륭한 통찰이다. 소위 세상을 민주화하고 평등화하고 또 격차를 없애는데 꼭 필요한 그런 통찰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격차가 예전에는 시니어들이 오히려 더 디지털에 늦춰질 거야라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경륜이 있을 때 더 쉽게 만드는 거가 바로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제가 배움인데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가족과의 경험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그 가족들과의 배움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팁, 뭐 방법, 아까 뭐 부부 간의 문제, 그 형제 간의 여행 이런 걸 하셨는데 어떤 팁이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가족 관계를 아시겠지만은 겉으로 막 아는 척하는 사람이 더 모르고 자기가 사회관계를 잘 하는 것 같지만은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거거든. 가령 내가 내 그 자식과의 관계를 좀 더 풍요롭게 하려고 그러면 말이야. 갈등 문제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AI, 그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자식한테도 그 물어보면은 그 대답 잘 안 해줘요. 팅팅거린다고. 그럼 AI가 물어보면 말이에요. 보편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잘 해줘요. 그럼 내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 대화할 때. 그러면 당신 단점은 너무 당신 위주에서 얘기를 하고 아들의 관점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관점을 좀 바꿔서 좀 더 공감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내 공감 능력을 키우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주고 또 다른 질문거리도 주잖아요. 좀 더 깊이 있게 대답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20불 내나? 20불 정도 되죠. 20불 한 달에 20불 내고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스승, 좋은 비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커피 몇 잔 안 먹으면 돼. 커피 갖고는 안 되겠지만 저녁 점심 몇 번 안 먹으면 주는 돈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아낄 필요가 없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이게 혹자들은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그 쓰나미보다 훨씬 큰 임팩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인공지능 생각 실험을 해라. 이런 절체절명의 메시지를 그 많이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럼 대화를 하느냐.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맥락,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맥락하고 그다음에 사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말하는 습관, 나의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요게 좀 부족한데 이걸 좀 도와주고 그런 맥락과 사례를 줬을 때 얘는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솔루션을 다 현재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님은
많이 아시고 항상 공부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나는 더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소통하시는데 이제 나는 다 알아. 뭐 나는 왕년에 이걸 봤어. 이런 분들일수록 다치고 막히고 글쎄 그걸 젊은 사람이 보거나 특히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그 갭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감사님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조금 해주시면 어떠세요? 일상이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서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 길이 가는 길이 나는 평택에 사는데 너무 좋아요. 가는 길에 학생도 만나고 주부들도 만나고 도서관 가서 앉아 있으면은 회사에 있을 때 내가 무슨 뭐 부장이나 이사할 때 넓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더 앉아 있고 이거보다 또 내 친구들 교수원 애들 가보면은 그 교수 연구실이 얼마나 고독해요. 딱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거야. 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나처럼 노인도 있고 말이에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커피, 그 포트방에 가서 먹으면서 앉아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일본이나 미국 가서 제일 옛날에 부러웠던 건 뭐냐면은 그 라이브러리 근처가 전부 다 그 체육관이고, 그리고 노인들 시설도 같이 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강이 있기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평택의 배달의 도서관이 그래요. 사실은 말이에요. 수원에 가면은 선경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 선경의 그 최동건 회장이 그 만든 도서관인데 팔다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점심 때 그 산에 올라가면은 바로 산이거든. 높지 않은 산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그 가장 즐기는 산도 즐길 수 있고, 내 지식도 넓힐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많고, 그렇지 않으면 그 끝나고 나면은 그 집에 오면은 그 와이프가 잔소리를 한번도 할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못 벌어주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사주하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그 유튜브도 좀 보고 말이야. 근데 유튜브라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프로를 계속해서 해줘요. 또 그 하여튼 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상업 방송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마케팅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아마존을 들어가 책을 사더라도 아마존이 내가 좋아하는 책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속지 말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이걸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범한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삶 이상 뭐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서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가고 말이에요. 단조로운 삶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강연에서 보니까 이사님은 매 분기나 이렇게 과제를 정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쿠아 플래닛 또 그 전에는 다른 과제를 이렇게 선점하셔서 연구하고 전에 보셨지만 다시 보고 그 메시지를 또 유튜브에 올리시고 이러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됐고 어떠세요? 내가 옛날 그 트위터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팔로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얕은 그러니까 팔로워가 뭐 한 10,000명이 넘는다 어쩌고 이렇게 얕은 만남이거든. 느릿한 만남이에요. 느릿한 끈이라고. 그러다가 일체 그런 걸 안 하다가 내가 이제 그 몇 권의 책, 다시 말하면 뭐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책, 그런 걸 내가 좀 열심히 봐야 되겠는데 좀 아깝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내 생각대로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그 공부라는 것은 나에게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스스로 공부하신 거 그 배움을 가지고 정리하고 또 화두를 던지시고 연구하시는데 이제 2026년에 생각하시는 시니어 트렌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왜 그걸 선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시니어의 트렌드 중에서 일부 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노년의 창의적인 노년의 시기가 시작된다. AI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노년의 시기가 시작된다. 이 한마디 말로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AI의 시작이 되어가지고 잘 몰라요. 이 위력을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를 잘 이용을 하면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실질적으로 작은 경험부터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가 글씨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엔 그 소위 사사삼경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만 지금과 다 해석해놨잖아요. 글자를 알아가지고. 그와 비교할 만한 획기적인 어떤 툴이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창조적인 시기가 새로운 도약적인 창조적인 시기가 시작된다.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학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로 보면은요, 기후위기라든지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노준식 이사님이 말씀하신 창조적인 노년기, 그게 세상을 바꿀 것이 될 것인가? 이런 의아심이 계신다면은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또 배움을 특히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